한 주간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인만 소장님께서 오늘부터 매주 우리 지역에 깊이 있는 부동산 소식 전해주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우리 애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네. 자, 이 GTX-C 노선이 발표된 이후에 성동구에서는 왕십리역을 노선에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왕십리역 추가 신설을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노선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GTX-C 노선. 노선이 발표된 이후 성동구에선 해당 노선에 왕십리역을 추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지나고 연간 1억 8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손꼽혔습니다. 그동안 왕십리역 추가 신설을 위해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추가 노선의 경제성을 확인한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국토부에 GTX-C 노선에 왕십리역을 추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삼성역과 청량리역 사이에 왕십리역을 만들면 의정부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는 것. 도시철도 환승 거점역인 왕십리역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서울시가 뜻을 함께하면서 왕십리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반영해 GTX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서울시는 왕십리역과 함께 모두 3개 역의 추가 신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GTX-A 노선엔 광화문역, 또 B 노선엔 동대문역 추가 신설이 건의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거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용역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GTX-C 노선에 왕십리역 추가 신설을 놓고 성동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왕십리역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왕십리역이 이제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겉으로 표면적인 명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역에 역사가 추가됨으로써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역을 만들어 달라는 명분이고요. 두 번째를 좀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집값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 왕십리역뿐만 아니라 GTX-A 노선에는 광화문역 그리고 B 노선에는 동대문역을 추가로 신설해달라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네. 자, 서울시가 이렇게 건의하는 건 아무래도 좀 이용자적인 편의적인 면에서 건의하는 거겠죠? 이게 2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 주민들, 서울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네.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용역 결과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동대문이나 광화문이나 왕십리는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사거든요. 예.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사업성도 도움이 되고요. GTX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적자 노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역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살짝 곁들이자면 또 4월에 재보선 선거가 있고요. 예.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달콤한 사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부한다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겠다. 예.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형평성 문제. 왜 왕십리와 광화문이냐.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느냐.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반대하는 입장. 왜냐하면 역사가 생기지도 않으면서 내 집 밑에 지하철이 지나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지역들도 있지만 이런 서울시나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용역 결과도 잘 나왔고요. 사업성, 타당성도 좋고 국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서 그럼 네. 국토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토부도 뭐 협의를 해보자는 입장인데요. 국토부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이게 강력한 거부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잘 나왔고요.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GTX 노선이 적자가 나면 또 국고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국토교통부도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왕십리역이 교통의 요지고 네. 뭐 연간 1억 8천만 명이 이용한다 이런 조사도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 GTX가 원래 목적이 네.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사치하더라도 이렇게 역사 신설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짓게 된다면은 이 빠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GTX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왕십리역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려스럽다면 GTX 목적이 그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가겠다라는 그래야죠. 입장인데 자 여기 어디에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속도를 빨리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노선을 보면 경기도나 이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도 멀고요. 그렇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을 띄엄띄엄 이렇게 뒀는데 서울은 어차피 지역 자체도 굉장히 좁고 역사도 서울역과 뭐 삼성역 사이도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역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속도가 뭐 엄청나게 늘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지하철 1호선 예를 들자면 지하철 1호선도 급행 열차가 있거든요. 경기도나 뭐 인천 구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서울 안에서는 거의 모든 역을 다 정차하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네. GTX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 거주민들이 빠르게 이용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에 역사를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그 속도의 느려짐, 약간 한 3분 정도 느려지겠죠? 속도 느려짐보다는 오히려 얻는 이익, 좋은 역에 왕십리나 광화문이나 좋은 곳에 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그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득과 실을 굳이 따지자면 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GTX-C 노선에 왕십리역이 추가 신설된다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일단 좀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라면 결국에는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이 생긴다 안 생긴다 가지고 이제 집값이 많이 들썩이는데 이게 맞물리는 게 부동산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개발 호재가 생겨도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요즘 부동산 굉장히 핫하잖아요. 집값이 굉장히 덜썩덜썩하는데 마을 회관이 생기는 것도 개발 호재라고 막 우기는 판에 가장 좋은 골드라인이 GTX가 생긴다. 이거는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굉장한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왕십리 주변도 그렇고요. 그 주변 지역들은 굉장히 덜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신설이 생기는 곳에 부동산 호재는 있겠지만 역사와 거리가 먼 곳은 아무래도 부동산과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역사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곳들은 뭐 이게 GTX 영향, 호재 뭐 이런 영향은 좀 굉장히 약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노선이 자기 집 밑으로 지나가는 곳들은 예. 뭐 플러스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 자, 실제로 이 GTX 역사가 들어서기로 한 곳의 주변 입가수는 이미 뭐 수억 원이 올랐다. 그렇죠.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인가요? 이 GTX 노선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뭐 GTX D 노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자, 한강 이남을 잇는 GTX D 노선 얘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영향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자,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 GTX D 노선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굉장히 치열하고요.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냐하면 이걸 유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고요. 또 표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뭐 몇 년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지자체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과제로 이 노선을 따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래도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예. 지역 주민들도 좋고 내가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공의 목적에 얼마나 노선을 너무 꺾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합당한 주장을 하면서 좀 경력도 좀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가장 네. 타당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재개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은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7년이 되는데요. 다시금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 창신동 일대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6년 만에 뉴타운에서 해제됐습니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뉴턴에서 해제된 바로 다음 해 전국 최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뉴타운 지정 해제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창신승인 지역에 투입된 비용은 국가와 서울시, 종로구 예산을 모두 포함해 868억 원입니다. 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260여 명 정도입니다. 당시 창신 세개동의 합산 인구는 2만 4천여 명으로 1% 정도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창신동의 전 주민의 상대로 합의를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강제적으로. 노후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골목길 개선과 공중선 정비,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약 280억 원이 투입됐지만 나아진 흔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공중선은 여전히 어지러이 널려 있고 휴식 겸 소화기와 제설제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의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안전 배치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 지금 맥주병 저기 소화전이라고 하나 놔줬잖아요. 그래도. 둘라면은 사방차도 못 가고 구급차도 못 돌아간다고. 이게 뭐한테 필요해요? 사람 안 다니는데 이 돈. 현재 일부 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상황.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506%, 500대에서 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자율주택 정비나 가로주택 정비 같은 사업으로 정비해 가면서 차츰차츰 넓혀가면 쫓겨나는 사람도 없고 피해 보는 사람도 없으면서 이제 도시도 좋아. 도시재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옥마을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지금 창신동에 볼 게 뭐 있어요? 뭐 슬럼마을 갖다가 보존하려고 그러나? 즉 도시재생을 이어가려는 주민들은 문화재인 한양도성을 끼고 있는 탓에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어 재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 때문에 사업성이 낮고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쫓겨나게 된다는 설명. 반면 기존 인프라를 뜯어고치기 원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금 VCR 함께 봤는데 이 도시재생 문제가 비단 이 창신동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네. 자, 먼저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재개발 차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재건축부터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주택이 노후화가 돼서 주택만 다시 이렇게 짓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네.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도 열악하고 전체적인 지역을 다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도시재생은 보존이 우선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존을 하는데 불편한 지역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마을 주차장을 짓고 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성격 자체가 좀 다른데 도시재생이 출발할 때 많은 주민들이 아마도 그냥 재개발처럼 그냥 국가에서 나서서 사업을 해준다니까 이게 네.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되겠구나 우리 집이 많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다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VCR 화면에서도 보신 그 창신동, 창인, 숭인 지역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868억 원에 달한다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그런데 주민 만족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와 서울시나 지자체가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업 자체를 보면 주민이 뭐를 원할까? 공공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개선을 해주게 되고 그런 의도, 그런 마음 자체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고요. 박원순 시장님 때도 추가가 시작이 됐었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사업을 했는데 이게
공공이 주도되다 보니까 공공이 그렇잖아요. 이게 월급을 받고 나는 해야 될 일을 그냥 할 뿐이고 진짜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 가봤는데 창신숭이 작년에도 가봤고요. 다른 그 도시재생 지역에도 가봤는데 도대체 뭐가 개선이 됐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뭐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위에 지붕 하나 덮어주고 앞치마 나눠주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860억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채석장 뭐 전망대 만들고 예. 일부 시설들 쓰지도 않는 계단 만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 집이 굉장히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내 집을 리모델링 해주고 도로를 좀 넓혀주고 주차장을 좀 확보해주고 마을 주민회관 예. 같은 걸 지어주고 이런 걸 원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한테 전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돈을 썼는데 돈을 어디다 썼지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도 아마 기대보다는 지금 실망을 굉장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선 기사에도 잠시 봤지만은 도시재생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자, 도시재생이냐 재개발이냐 주민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이게 의견이 통일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듯이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창신동 같은 경우는 봉제 공장들이 많아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쫓겨나면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그런 예.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나는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존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둘 것이고요. 또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받으면 새 아파트가 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런 목소리가 팽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이다. 뭐 보존이다 이렇게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무리수인 것 같고요.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뭐 가보면 문화재도 있고요, 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는 좀 구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 노후화가 필요한 지역들은 리모델링이나 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봉제 공장이나 산업이 필요한 곳들은 또 주상복합이나 이런 마을 상가나 이런 근생 시설들을 지어서 예.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좋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넓히고 이렇게 좀 차별화된 전략. 각 지역별로 창신숭이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네. 좀 나눠서 일괄적으로 도시재생, 뭐 재개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도시재생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 합리적인 이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도시재생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빨리 내 임기 내에 밀어붙이고 공약이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병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낙후된 지역을 모두 개발한다는 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주민들 협의만 해도 5년 이상 지나가는데 일본 록봉기 힐스만 하더라도 주민과의 협상을 하는데 18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보다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조사와 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10년 또는 20년이 걸리더라도 한 개씩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나간다면 주민들의 지지도 얻고 결국에는 우리가 5년 만에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제대로 좀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좋은 거주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는 당연한 거겠죠. 네. 모쪼록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부동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